네, 더더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더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틀 연속 출연이십니다. 네. 자, 첫 번째 더 뉴스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첫 번째 뉴스는 조희대 청문회 후폭풍입니다. 네, 후폭풍.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의결이 되긴 했는데 민주당 당 지도부는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현직 대법원장의 이름이 이렇게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기자들이 민주당 대변인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원내 지도부랑 조율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대변인이 사전에 상의 안 됐다.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거고 추후 통보받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원내 지도부라고 하면 원내 사안을 주도하고 또 사령탑이라고 하잖아요. 원내대표도 몰랐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 원내 지도부는 말씀 주셨다시피 국회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김병기 원내 지도부의 전략은 좀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서 사법부의 압박 수위를 좀 조절하자는 게 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계속해서 촉구를 하다가 이날 사퇴가 아니라 사과를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원내 지도부의 이런 전략이 바뀐 날 추미애 위원장이 기습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의결한 겁니다. 그래요. 네,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돌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경로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요? 네, 사실 얼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랑 정청래 대표랑 좀 설전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또 지도부가 몰랐다고 하면 언론에서 오르내릴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대변인 입을 통해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추미애 위원장을 향한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선수를 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6선이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3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6선, 당내 최다선입니다. 그래요. 예, 추미애 위원장이 어떤 또 언급을 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또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영향이 없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어제 김용민 의원이 한 메시지가 좀 주목이 됐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냈는데 하나는 중도층을 향해서 공청회 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논의 걸치겠다고 했고요. 논의 절차하겠다. 네. 두 번째 메시지는 지도부를 향해서 나왔어요. 원내 지도부랑 잘 상의해서 법안 처리 일정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앞서 잠깐 추미애 위원장 이야기를 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이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죠. 네. 예. 근데 이 추미애 위원장이 왜 원내 지도부를 패싱했을까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그래요? 예. 내년 6월 지방선거 염두에 뒀을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선이고 당내 최다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경기지사 출마가 유력합니다. 네, 상대 후보로는 같은 6선인 조정식 의원이랑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내 경선만 통과를 하면 본선은 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내가 계속해서 적임자라는 거를 당원들에게 보여주려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요. 예. 추미애 위원장 속내도 좀 복잡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권의 얘기가 좀 흥미롭게 들렸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과거 법무부 장관일 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조희대 대법원장을 키워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오죽하면 야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네, 두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흔드는 정교 유착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어제 구속됐고요. 국민의힘으로 이 여파가 번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의 수사 속도가 무섭게 국민의힘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당시 윤핵관으로 분류됐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건넨 정황을 확인해서 결국 권성동 의원 구속이 됐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 2억 정도가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아, 좀 영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요. 특검은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 요청으로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당원 명부도 확보한 거죠, 일부. 네, 맞습니다. 그 특검은 당원 12만 명 정도가 통일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럼 주목할 거는 이 책임 당원의 수예요. 그 책임 당원이라는 거는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 그러니까 일반 당원이랑은 좀 다른 건데 이 책임 당원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 당원은 극소수만 투표권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책임 당원 같은 경우에는 1인 1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 수는 지난해 76만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특검은 앞으로 이 책임 당원에 통일교인 명단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책임 당원과 일반 당원의 차이점은 당비를 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비 얼마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책임 당원이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비를 내야 합니다. 그래요? 네. 왜 1,000원을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마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라고 사실 헌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헌법 20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아 다른 종교를 억압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정교 분리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예. 자, 특검팀이 오늘 권성동 의원 한학자 총재를 소환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오후 1시에 권성동 의원 소환하고요. 이어서 3시에 한학자 총재 차례로 소환합니다. 예. 다만 특검은 이 둘의 대질 신문은 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데 통일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일본 정치권에서도. 네, 그렇죠. 지난 2022년 7월쯤에요.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사건 기억나실 텐데 예. 이 사망의 배경에도 통일교가 있다는 게 지목이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우리 통일교 국민의힘 관련설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에서는요. 한학자 총재의 구속 사실을 굉장히 크게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과 측근에 대한 부정 금품 제공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마이니치 신문도 통일교는 일본,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의 전현직 정상들과 관계를 쌓으면서 세력을 확대해온 역사가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는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최고 형량입니다. 예, 이거 화성시 배터리 공장에서 난 사고와 관련된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아리셀 사고 좀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배터리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CCTV가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죠. 네, 예. 맞습니다. 당시 공장을 좀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나온 이 불량품이 화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이 아리셀에 있었던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을 투입하면서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중형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리셀 박승관 대표가요. 어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로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겁니다. 또 박 대표의 아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어요. 박충원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내용을 밝혔습니까? 네, 판결문을 내용을 좀 짧게 보면요. 예. 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의 사고가 아니었다.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과 파견 근로자의 노동 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유족들의 반응은요? 그 라디오 전에 유족들과 통화가 돼서 예. 이번 형량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우선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 최고 형량이라고는 하지만 속된 말로 한 명당 1년도 안 된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예. 또 23명이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남은 유가족까지의 일상이 무너졌다고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한 자매를 잃은 어머니는 좀 충격으로 병을 얻어서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파견 근로자 또 근로자의 노동 현장의 안전 더욱더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더 눈여겨볼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마지막 뉴스는 소비 쿠폰 스미싱 주의보입니다. 저희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휴대전화 문자로요. 당신이 그 소비 쿠폰 지급 대상자인지 알려주겠다라고 아, 그렇게 문자를 뜹니까? 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고요. 그러는 순간 바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갑니다. 아,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자신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네. 눌러보게 되겠는데요. 네, 그 누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지난 1차 소비 쿠폰 지급했을 때도 금융당국이 이런 스미싱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봤는데 430건 집계됐습니다. 그래요. 예. 자,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추석을 앞둔 데다가요. 고물가의 영향으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행정안전부가 관련 내용 발표를 했는데 2차 소비 쿠폰 신청 첫날인 22일에 약 640만 명이 신청해서 6,400억 지급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전체 대상자의 한 14% 수준인데요. 지난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때는 신청 마감 날까지 전체 대상자 99%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그럼 소비 쿠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 합산 소득이 하위 90%인 국민이면 1인당 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고 싶으시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 그리고 콜센터 이용하시거나 영업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예. 모바일이나 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수령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데 익숙지 않으시잖아요. 예. 신청이 어려우시면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출생연도 끝자리 3과 8인 사람들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저도 아침에 신청을 하고 왔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개시 첫 주에는 좀 시스템 과부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요일제 실시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출생연도 3과 8로 끝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 앞서 스미싱 의심 문자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만약 클릭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클릭하셨어도 예. 그 118번으로 전화하셔서 24시간으로 운영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사저널의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